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해 새로운 털이 자라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모낭 한 개만 있으면 대량으로 머리카락 생산이 가능해 새로운 탈모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국내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이 무려 3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이 쥐와 같은 설치류였는데 10마리 중 7마리는 중간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실험에 사용됐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환자가 2017년보다 12% 증가해 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댕기열 감염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척추나 뇌 등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미세 수술 로봇 시스템 닥터허준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기존 수술법의 한계를 극복한 것은 물론 의료진의 안전까지 보장하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닥터허준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키스트 이르키 단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탈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제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이 탈모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2,20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에서 인기라며 탈모 방지와 출산 후 머리 빠짐에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머리를 자라게 하는 성분이 포함됐다고도 현혹합니다. 복용하면 탈모 예방 효과가 뚜렷한 것처럼 광고한 이들 해외 직구 제품들은 그러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탈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체험기를 올린 광고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당국이 탈모 효과를 인증한 식품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탈모 예방 등의 효능으로 기능성 식품은 인정된 바가 없으니 소비자분들께서는 구매 시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올해 2분기에만 2,2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의사 처방 없는 의약품은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직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죠. 전문의들은 탈모 치료에는 장기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제품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탈모 환자가 모발을 이식할 때 자기 머리에서 모낭을 떼어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카락을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해 새로운 털이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이식을 거치지 않고 사람의 모낭세포를 배양해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낭세포 배양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이용됐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0.5mm의 가늘고 긴 플라스틱 모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모형에 모낭세포를 넣고 영양분을 공급했더니 3주가 지나자 모낭이 생기고 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Once we put this on top and then make our collagen gel solidify around these follicles, we can peel this off and we have these microwells now that we can use to induce human hair follicle formation. 연구팀은 대규모로 모발을 길러내는 농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다량의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길러 환자의 두피에 이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airs are simply moved from the back of the head to the front. It's a relocation with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ual hairs. So the way in which this method we hope will be used is to actually increase the overall number of hairs.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모발 이식을 위해 뒷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낼 때 생기는 통증이나 흉터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원자력 이용시설 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원자력 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등 원자력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이 있는 9개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여합니다. 원안위는 최근 10년 동안 낙뢰와 침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발생한 원자로 정지 사건을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항목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엔 사업자에게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9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연차대회는 과학기술인이 모여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7년부터 매년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등과 국내외 인사 3,000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정진택 고려대 총장 등 이공계 출신 총장 7명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총장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연구기관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한 동물이 무려 3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험 동물은 10마리 중 7마리꼴로 중간 정도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실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작년 한 해 동물 실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물 실험을 한 연구기관은 362개 기관이었습니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난해 모두 33,800여 건의 동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전년도보다 20.9% 증가한 372만 7천 마리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쥐와 같은 설치류가 전체의 84%인 313만 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류 7.2%, 조류 6% 순이었습니다. 동물 실험 내용을 보면 법적 규제 시험 분야인 백신 등의 품질 관리와 양약을 포함한 독성, 안전성, 효능 등의 실험의 전체의 38%인 141만 5천 마리가 이용됐습니다. 또 신경계, 면역계, 종양학과 같은 기초 연구 분야의 29%,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 단계인 중계 응용 연구 실험의 24%가 이용됐습니다.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보면 고통과 스트레스의 강도가 가장 강한 2등급에 전체 동물의 36%가 이용됐고 2등급 바로 아래인 중등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실험에 35%가 사용됐습니다. 동원된 동물의 70%가 실험 과정에서 중등 이상의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국내 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대학 등 모두 385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환자가 5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수치로 이들 가운데 절반은 댕기열이나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가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법정 감염병 현황을 담은 2018 감염병 감시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국외 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됐지만 2017년 531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97명으로 12.4%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외 유입 감염병은 댕기열이 27%로 가장 많았고 세균성 이질 24%, 장티푸스 15%, 말라리아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 이후 전체 산업의 고용이 부진했지만 정보통신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이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까지 월 평균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87만 명으로 2017년보다 8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만 8천 명이 증가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특히 청장년층인 30에서 49세의 고용은 전체 산업에서 39만 4천 명이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에서는 5만 명이 늘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도 전체 산업에서는 8만 3천 명이 줄었지만 정보통신업에서는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통신업의 고용이 증가한 이유로 생산 증가와 창업 확산, 새로운 일자리 출현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TV 홈쇼핑의 매출은 0.5% 감소했지만 중소기업 제품 방송 편성 비율은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TV 홈쇼핑 7곳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5조 1,289억 원으로 2017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특히 방송 매출액은 2017년 3조 1,2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416억 원으로 5.8% 크게 줄었지만 온라인과 모바일의 상품 판매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비율은 2017년 69.6%에서 지난해 69.8%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납품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의 공개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로봇은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키스트에서 개발된 닥터 허준도 기존 수술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료로봇 연구단 이득희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키스트에서 허리 디스크 통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정밀 수술 로봇이죠. 닥터 허준을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참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로봇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로봇 닥터 허준은 셀드라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을 수행하는 로봇 시스템입니다. 네. 이 시술은 지름이 약 3mm 정도 되는 유연한 관인 카테터를 목표 병변인 디스크까지 삽입하고요. 그런 다음 카테터의 2개의 구멍에 각각 지름이 약 1mm인 초소형 내시경과 레이저용 광섬유를 넣고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레이저로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네. 저희가 닥터 허준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라고 할 수 있는 허준 선생님의 이름을 본떠서 지었습니다. 네. 네, 이름 들으니까 뭔가 친숙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자, 기존 수술법의 다양한 문제를 이 닥터 허준이 극복을 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나요? 네, 저희 닥터 허준 로봇은 카테터 중재 시술 로봇입니다. 네. 카테터의 삽입과 조향을 담당하는 슬레이브 로봇과 카테터를 조정하는 마스터 조정 장치, 그리고 카테터 조정을 유도하는 가상현실 시술 유도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중재 시술은 기존의 수술법과는 달리 바늘이나 카테터를 몸속에 집어넣어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같은 의료 영상 기기로 환부를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시술 도구의 정밀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 경로에서 몇 밀리미터 정도만 벗어나도 중요한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려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 허준과 같은 정밀한 로봇을 이용하면 이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시술자는 환자와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마스터 조정 장치를 이용하여 시술하게 되어 중재 시술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시간 방사선 영상 장치에 의한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반복적으로 이런 시술을 수행하는 시술자에게도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술 유도 장치를 이용하여 초소형 내시경 시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의료사고나 수술 시간을 줄이고 방사선 피폭 위험도 낮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술 로봇들이 있잖아요. 네. 닥터 허준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현대적인 수술은 개복 수술, 채소 침습 수술, 로봇 수술로 진화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 수술 로봇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대형 병원을 위주로 보급되어 있고요. 또한 몇몇 특정 질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중소형 병원에도 보급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닥터 허준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빈치 로봇, 그리고 이것을 모방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레보아이는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네. 반면 닥터 허준은 비수술적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재 시술을 위한 로봇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근의 최소 침습적 치료의 추세에 맞게 앞으로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디스크에 삽입하는 가느다란 관이죠. 그 카테터도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원래 카테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기존의 셀드 시술에 적용되는 카테터는 그 끝단을 정교하게 조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요. 예. 또 카테터 안에는 매우 얇은 초소형의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작기 때문에 화질이 낮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카테터의 재질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조향 메커니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내 수중 환경에서도 심도와 시야각을 개선한 고화질의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도 적용하였습니다. 시야각이 140도로 기존 카메라의 2배 정도 됩니다. 네. 이러한 카테터는 자동형과 수동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자동형 카테터는 닥터 허준 로봇 시스템에 장착되어 자동 구동하는 카테터입니다. 네. 이러한 로봇 시스템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기존의 카테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한 수동형 카테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의한 자동 구동 기능을 제거하고 수동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카테터를 추가로 개발을 하였고요. 네. 조기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터는 현재 상용화를 위해서 전기 전자 안정성 시험과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개발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까다롭고 또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네, 의료 로봇은 그 성능의 검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 의료 로봇의 개발은 기술의 구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목표 기술의 구현이 달성되면 그것으로 논문 게재 등의 학문적 성과는 낼 수가 있겠지만 구현된 기술이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종 검증과 그에 따른 기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료 로봇 개발에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네. 정부나 연구 지원기관에서는 좀 더 꾸준한 관심으로 장기적으로 의료 로봇 연구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허가 받기 전에 이제 전 임상 단계, 그러니까 카데바라고 하나요? 네. 그 카데바에도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실제 수술 과정이 어땠고 좀 보완할 점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카데바 즉 사체를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예. 인체의 척추와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돼지를 이용해서 동물 시험을 먼저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동물 시험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카데바를 통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예.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시술 중에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가 카테터 끝단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영상이 조금 비뚤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또 카테터의 조향을 위해서 카테터 내부에 삽입된 와이어, 즉 철사의 일부 접합부가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제품화를 위해서는 더욱 견고한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보완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전 임상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임상 시험을 네. 앞두고 계시죠. 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상용화 시점은 언제를 예상하시나요? 네, 그 모든 의료기기가 임상에 사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식약처 인허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닥터 허준 로봇은 아직 인허가를 마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예. 이 인허가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문서 작업과 같은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저희 키스트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고 닥터 허준 로봇의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저희 기술을 인수한 후에 인허가 절차를 끌고 가야 합니다. 네. 아직 기술 이전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다행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통해서 앞으로 2, 3년 내로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닥터 허준은 허리 디스크 치료에 주로 쓰이는 그런 정밀 수술 로봇이잖아요. 혹시 이런 기술을 다른 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카테터 시술 로봇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혈관으로 삽입해서 혈관 질환들을 치료하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카테터 중재 시술뿐만 아니라 바늘 중재 시술 같은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닥터 허준이 앞으로 여러 미세 수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앞으로 이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될까요? 네, 세계 수술 로봇의 시장은 큰 확장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조사 업체인 코이어런트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작년도 그러니까 2018년에
38억 달러, 약 4조 2,600억 원이었던 수술 로봇 시장이 예. 연평균 13.4%씩 고속 성장해서 2026년에는 108억 달러, 약 12조 1,2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로봇의 패러다임이 기존 다빈치와 같은 수술 로봇에서 중재 시술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닥터 호준과 같은 카테터 중재 시술 로봇의 시장성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술력은 물론이고요. 현재 고가인 다른 수술 로봇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닥터 호준이 활약하는 날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단장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네, 수술은 1세대 개복 수술, 2세대 복강경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 3세대 로봇 수술을 거쳐서 현재 4세대 디지털 수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술이요? 예. 네, 즉 수술실의 모든 환경, 환자라든지 시술자, 수술 도구, 의료기기 등이 모두 디지털화돼서 즉 데이터화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키스트 의료 로봇 연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4세대 디지털 수술을 위한 원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기본 연구로서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해 예후 예측이 가능한 치료 계획이라든지 자동 시술 로봇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 데이터 기술, 이제 4세대 수술이 디지털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또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함께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안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 로봇은 그 시술장 안에서만 쓰는 로봇이기 때문에 밖으로 외부로 이제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술장 안에서 쓰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안도 안정성을 좀 갖춘. 자, 단장님의 말씀하신 바람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료 계획이라던가 자동 시술 로봇, 우리가 좀 미래에 좀 꿈꾸고 있는 로봇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로 개발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료로봇연구단 이득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를 이용해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히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두께가 1나노미터에 불과한 얇은 판 모양의 신소재를 섬유 위에 코팅해 이를 직조함으로써 천 형태의 히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히터는 전류를 조절해 발열량을 바꿀 수 있으며 섬유 손상을 고려해 최대 100도씨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웨어러블 히터는 의료기기에 부착하거나 창문에 낀 서리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변이 단백질이 장에서 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온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연구팀은 변이가 나타난 단백질을 쥐의 장에 주입한 뒤 몇 달 후 쥐의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이 단백질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해 뇌 전체로 퍼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계에선 파킨슨병이 장에서 유래한다는 가설이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파킨슨병의 진행 과정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해 이를 차단할 방법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봇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일자리 2천만 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망 분석 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일터에서 벌어질 장기적인 자동화 추세를 분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로봇의 일자리 대체 현상은 서구 선진국보다 중국에서 더 두드러질 것이라며 중국에서만 1,400만 개의 로봇이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로봇 대체 현상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경제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소득 불평등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서울 물레동 일부 주민이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역학조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붉은 수돗물이 나온 서울 물레동 아파트입니다. 수돗물 대신 서울시가 제공한 아리수를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수돗물 탁도는 나아졌지만 정수 필터는 사용 이틀 만에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에게 피부병 증세가 생겨 불안하기만 합니다. 피부가 막 아토피처럼 얼굴이라든지 뭐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연고 사다 바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차도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주민들이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돗물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협의해 역학조사를 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낡은 배관과 배수관 끝부분의 퇴적물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공사에 들어가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물레동 일대 교체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물레동 일대 1.75km 구간은 관련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연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물레동 수질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식수 제한 해제 여부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 요금도 감면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낡은 상수도관이 교체될 때까지는 수질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서구와 영종 지역 등의 수돗물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3차 수돗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와 가정집 등 17개 수용가에서 탁도와 망간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지원단은 하지만 젖소를 운영하는 3개 수용가에서 잔류염소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당시 우주인들이 달에서 가져온 월석과 토양 표본 일부를 미국 내 9개 팀의 연구용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50년 동안 봉인되어온 월석과 토양 표본은 현재 존슨 우주센터 달 샘플 연구실에 대부분 보관돼 있습니다. 현재 월석과 토양 표본들은 주로 아폴로 15호와 16호, 17호의 우주인들이 수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사 측은 월석과 토양 표본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태양계 비밀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측정된 것에 대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가 측정을 벌인 결과 이번에는 메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추가로 측정한 화성의 메탄가스 농도를 보면 수치가 거의 없거나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큐리오시티가 측정한 화성의 메탄가스 농도는 지금까지 측정된 메탄가스 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21ppb를 기록해 긴급 추가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메탄은 미생물 등이 주로 배출해 이른바 생명체 가스로 알려졌으며 과학자들은 우주 생명체를 찾기 위해 메탄가스를 탐사하는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7년입니다. 6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왔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과 늑장 행정으로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는데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을 부장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12년째 투병 중인 아내 곁을 지키려고 생업마저 접은 64살 김태종 씨. 매달 정부의 생활지원금을 받지만 1인당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99만 원으론 생계를 꾸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간병인 비용마저 채 절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집사람 간병하기 위해서 24시간 붙어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우리 집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애들까지 인생 자체가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정부에 피해를 호소한 6,400여 명 가운데 지원을 받는 사람은 2,700여 명, 4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늑장 행정 탓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제공한 특별검진에서 폐암 징후가 발견된 45살 김희주 씨. 하지만 정작 검진 결과를 전해들은 건 3개월 뒤였습니다. 하마터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떻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연락을 안 줄 수 있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 암 환자한테 3개월은 굉장히 큰 건데 사망한 뒤에야 피해 판정 결과를 통보받는
분통 터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년 5개월. 최대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유명무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직접 사과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약속했지만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7월 1일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1,775개 병원 한방병원에 2, 3인 입원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2인실 28,000원, 3인실은 18,000원으로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 의료행위 치료제도 125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 부담을 기존 평균 5만에서 15만 원에서 12,000에서 6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물류 서비스 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나 배송 대행업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해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이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가 늘면서 각종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택배업종 매출액은 해마다 9.1%씩 증가해 지난 2017년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장 보러 가기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 잘 배달해주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 사는 편이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앱 같은 걸로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택배나 배송 대행이 다른 화물 사업과 함께 묶여 있어서 별도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업종을 신설하고 택배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송 대행은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현행 자유업 원칙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업체로 인증할 예정입니다. 또 택배기사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3년 동안 전속계약을 보장하고 배송 대행 사업자 인증 요건에 이륜차 기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투자도 확대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대규모 물류단지와 배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제조업까지 이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전기사, 화물 자동차 중심의 제조 보조적인 산업에서 지금은 대규모 장치, 대규모 입지 그리고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제조업 유사의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 이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오는 9일 61년 만에 우정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들어 집배원 인력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노동 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인력이 지난 2015년 18,500여 명에서 올해 4월 22,250여 명으로 9.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배원 1명이 배달하는 물량도 1,000여 통에서 860여 통으로 줄고 주간 초과 노동 시간도 2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정노조는 현장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의 상황은 열악하다며 지난해보다 택배 물량이 22.6% 증가하면서 노동 강도는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집배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무료 노동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 토요일 휴무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노사조정을 벌일 계획입니다. 몸에 서너 개 구멍을 뚫어 치료하는 수술 로봇 다빈치는 이미 대중화됐지만 요즘 들어선 수술 자국을 완전히 남기지 않는 무흉터 내시경 수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상처를 내는 수술이라 더욱 어렵고 성공률도 낮기 때문에 현재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찬반 논쟁도 팽팽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정교함을 높인 수술 로봇들을 개발하면서 더욱 실용적인 수술법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만 보던 사람 없이 로봇이 수술을 하거나 집에 수술 로봇을 들여서 직접 치료하는 미래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